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멈춰버렸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주변을 올가매고 있는데요.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열심히 공부하고 또래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밝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가장 큰 걱정거리로 다가오는데요. 코로나19의 파도가 또다시 밀어닥치는 2021년의 새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의 시대, 우리 교육의 변화와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강수 광주광역시 교육청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김동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부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김경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백성동 광주극락초등학교 교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코로나19 시대 교육의 변화와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교육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학사를 운영해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씩 먼저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강수 국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학사 운영과 관련해 지난 한 해를 이제 되돌아보자면요. 3월 2일 정상적인 개학을 하지 못하고 4월 8일까지 개학이 연기되면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가 휴업하는 초유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4월 9일 고3, 중3부터 온라인 개학을 시작을 해서 일주일 단위로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진행했고요. 등교 수업은 5월 20일이 돼서야 고3을 시작으로 6월 8일 마지막으로 중1, 초5, 6학년까지 전체 학년이 등교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11월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3분의 1 또는 3분의 2 형태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학사 운영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1월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수능마저도 연기되어서 12월 3일에 치를 수밖에 없었 그런 상황이었죠. 현재는 정부의 방역 강화 특별 대책에 따라 선제적 예방 조치로 전학형 원격 수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학교 전체가 방학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개학 연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분 등교 또 온라인 수업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중지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학교 일선에서는 무엇보다 또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혼란스러움도 컸을 것 같습니다. 백성동 교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등교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 바뀌는 상황들을 학생들에게도 안내를 해주고 또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를 또 해주는 과정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동시에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확실히 아이들과 수업하는 방법이라거나 내용들이라거나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역 지침들이 조금씩 달라질 때마다 계속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좀 혼선이 많았던 학사 운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 선생님들이 함께 좀 지혜를 모으고 또 교육청이라거나 부모님들의 이런 지원에 힘입어서 한 해를 그래도 무사히 좀 넘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힘들게 보낸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올해 지난 1월이었죠. 교육부가 2021학년도 학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개학 연기 없이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등교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사실은 발표를 해서 들으면서도 이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2021년 학사 운영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강수 국장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공동으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학사 일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조치는 지난해 우리 아이들이 등교를 많이 못하면서 올해는 학생들이 일상적인 배움을 좀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서 올해는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학기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존 수업 일수, 예를 들어서 초중고는 190일 이상이고요. 유치원은 180일 이상인데 이걸 준수해서 정상 운영하겠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교 수업 확대 조치를 위해서 현재 유아나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특수학교 등은 우선 등교시켜서 등교 수업 학생 인원을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기존처럼 돌봄이나 기초학력 필요한 학생들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해서 이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 하는 게 또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소규모 학교도 그 기존 학생 수를 작년에는 300명 내로 했는데 올해는 400명까지 상향 조정해서 역시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김동혁 부지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이런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현장에서 좀 더 이 코로나19 상황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19 TF들을 각 학교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라든가 학교의 일정들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민 지점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과 방법은 알았지만 이것을 실행시키기 위한 인력이라든가 재원 문제는 아직도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 교실에 아직도 30명 이상의 과밀 학급들이 있어서요. 네. 이런 학급들 문제라든가 또 복도라든가 복도 부분에 있어서는 학년별 등교가 이 밀집도 완화를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좁은 공간들이 학교에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의 밀집도 완화는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일단 정상 등교 확대 방침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행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서 그 일단 1, 2학년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 둔기 2단계에서는 밀집도 적용이 제외된다. 그래서 이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해주셔서 이와 관련해서 그 교사로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학교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1, 2학년들이라거나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그 온라인에 대한 뭐 적응도라거나 특히 아직까지 뭐 정보기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컴퓨터 타자도 못 치는 아이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도 또 돌봄이 특히 더 다른 학년에 비해서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학년들 중심으로 등교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저학년 아이들이 방역 수칙이라거나 뭔가 그 학교 생활에 있어서 코로나19와 대응을 훨씬 더 잘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입학과 또 학교에 오는 그 시작 자체가 마스크를 쓰고 이런 환경들에서 오기 때문에 고학년들에 비해서 조금 더 긴장감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고학년 학생들은 자기들이 겪었던 학교에서의 생활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에서 겪었던 학교의 생활이 크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좀 친구들과 이런 좀 대화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한 번씩 이런 접촉이라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이게 그 자기들도 참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친구들한테 다가가는 경우들이 네.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학년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학부모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번 방침에 대해서 반응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코로나 1년을 겪고 나서 학교의 재구조나 교육과정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학부모들은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일괄적인 이런 지침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1월에 코로나19 1년 학교 방역 평가회를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현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성인 대비 코로나19 감염률이 낮고 증상이 경미하다는 근거로 이런 일괄 등교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이들 자체가 움직이지 않았고
밀집도에서 벗어나 있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증상이 적게 나타난 거지. 또 7, 80대 성인의 비율에 비추어 보면 19세 미만의 성인까지 청소년까지 그 발병률이 똑같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드러나지 않고 지역별이라든가 학교별 상황이 다른데도 전원 등교 3분의 1 등교식으로 일괄적인 등교 지침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주 관내에는 155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원이 33명인 광주중앙초도 있고 전교생이 1,771명인 수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수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 2학년만 합쳐서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밀집도 완화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학교에 등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런 과밀학급이라든가 학급별 인원수가 많은 학교들을 등교 자체를 두려워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엄밀히 살펴보면 광주 지역의 관내에서 100명 미만인 학교는 전체의 10%인 15개가 있고요. 200명 미만은 17%인 26개, 300명 미만 학교는 전체 25%인 39개 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작년에 거의 동일한 수업 시수를 가졌습니다. 유연성이 전혀 없는 거죠. 물론 선생님한테 책임만 주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시급하게 할 일은 등교 선언이 아니라 학급별 인원수를 줄이고 학교 학생 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작년에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수업 시수의 조정이라든가 평가 방법의 개선, 그리고 출결 기준의 개선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이런 것들이 코로나 시기에 맞는 교육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기본 교육 방침은 정하되 좀 유연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전반에 좀 전에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들에서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또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모든 것이 사실은 유동적이고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게 코로나19가 언제 또 재확산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좀 자주 등교하게 되면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방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또 우리 지역 교육계에서 방역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학사 운영 정책과 함께 이 방역 대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수 국장께서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어떤 학교 현장의 안전한 방역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하나가 방역 물품을 지원을 했습니다. 마스크라든지 손 소독제, 체온계, 열 화상 카메라 등을 지원했고요. 하반기에는 비인가 교육 시설까지 일부 방역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또 현장 소독도 연회에 정기 소독을 했고요. 추가로 이제 개학 시기와 맞춰서 특별 방역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일단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각 방역 소독을 지원할 수 있도록 24시간 방역 소독 대응팀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방역 인력에 대한 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었는데 작년 813명에서 올해는 134명을 확대해서 947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역 물품도 학생 1인당 보건용 마스크 8매 이상, 그리고 교실 1인 한 실당 손소독제 5개 이상 비축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별도로 교육청에서 36,000여 장의 마스크를 비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월 개학, 그리고 올해는 등교 수업을 확대할 예정인데 개학 전에 전체 학교에 대한 특별 방역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 문제가 됐던 비인가 교육시설 30개소를 특별 방역에 포함해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그 작년에 이제 자가검진 앱이란 것들을 네.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것을 계속 보고해야 되는데 몇 명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미 학생은 이미 들어와서 등교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자가검진 앱을 몇 명을 했는지 보고하라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학부모님께 전화를 다시 수업 중에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는 이런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대국민 보고를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가검진 앱은 학교에 오기 전에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학교에서는 당장 학생들의 이런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이런 보고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역의 한계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처럼 형식적인 보고보다는 실질적인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가검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네. 예, 이게 실행이 돼야 된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현장에서 학교에서는 보건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 방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마다 보건 선생님이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일단 그 한 명밖에 없다는 이런 단점들이 또 있고요. 또 아예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건 선생님이 이제 그 많이 힘든 경우들이 많은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그 보조로 오시는 선생님들이 인력이 이제 채용돼서 오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용의 안정성이라거나 또 이제 기존 학교의 구성원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학교 내부에서도 적응이라거나 또는 또 보건 선생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오시는 이런 그 인원들과의 이런 그 일시적으로 오시다 보니까 좀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심리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같이 보조 인력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일을 하시다가도 아무래도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고 새로 바뀌는 과정이 있고 다시 또 인수인계를 하고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이제 이걸 총괄해야 되는 뭐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그리고 보건교사 이렇게 그 학교 방역 실질적인 책임자들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방역에 있어 인력의 문제, 조금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이런 인력들이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방역의 문제도 방역의 문제지만 혹시나 이제 3월부터 정상 등교를 했을 때 뭐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확진자가 학교 내에서 발생을 해버린 상황. 자, 이럴 때는 후속 조치 매뉴얼도 잘 돼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김동혁 부지부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2020년부터 다양한 확진자 발생 사례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왔습니다. 학교 바깥에서 학교 내 구성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학교 수업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 그리고 보건교사, 시교육청 이런 담당 체계들을 만들어서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은 어느 정도 되었고 시행착오 속에서 완성이 되었지만 가장 고민 지점 중에 하나는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학생이 이제 확진 의심자가 됐을 때 네. 이제 인근 보건소로 학생을 이송해야 되는데 그 이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모님을 이제 부른다 이거 외에는 네. 아니면 그 교사가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된다. 119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전화를 하면 구급대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누가 그 학생을 보건소로 이렇게 데려가서 검사를 맡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직도 조금 있다는 게 조금 우려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는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양한 지침들을 내려주시거든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보건소나 방역 당국의 지침과 약간 상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런 경우는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병원이라든가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들은 사회인 기준으로 그냥 등교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어느 기준을 따라야 될지 이런 혼선들이 있어서요. 교육청에서 그 방역 당국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통일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저 백성동 교사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학교마다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작년에 계속해서 이제 보건 선생님과 이제 학교 담임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발생 시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교육청 매뉴얼을 기초로 해서 학교마다
다시 조금 매뉴얼들을 조금 수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동선이라거나 혹은 뭐 격리 공간이라거나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 비상 연락망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바로 다 연락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를 좀 대비를 해서 3순위까지 좀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까 이게 김동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른 안전 상황들 예를 들면 뭐 지진 대피 훈련이라거나 화재 대피 훈련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저희들이 진행을 또 하는데 네. 이 확진자 발생 시에도 이게 뭔가 조금 그 아이들이 이런 동선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좀 익힐 수 있게 약간 좀 따로 좀 학교에서 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같이 좀 해봅니다. 네, 이제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코로나 상황을 경험한 어떤 토대의 의견들이 좀 잘 반영이 돼야 할 텐데 코로나19 대응 학교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서 뭐 광주 지역에 이제 다 배포를 했죠.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코로나19 대응 학교 매뉴얼을 저희들이 이제 만든 취지는 개학 전후 이제 감염병을 예방하고 또 학생 이동 최소화라든지 접촉 제한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이 매뉴얼에는 크게 이제 교무학사 운영하고 감염병 관리, 급식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교무학사 운영은 개학 준비 전 학교에서 점검해야 할 뭐 체크리스트 등 세부적인 내용은 물론 전반적인 학사 일정, 교육과정 운영, 생활교육, 학습 지도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장에서 점검해야 할 그리고 대처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병 관리는 등교에서 하교까지 학교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 그다음에 감염병 유증상자를 발견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자가격리라든가 자율격리자 발생 시 업무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요. 학교 급식 운영 매뉴얼에는 식당 좌석 비치라든지 식당 칸막이 설치, 그다음에 급식실 위생 이와 같은 건강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2021년 등교 수업 확대와 지역사회 이제 감염 지속 상황들을 고려해서 현재 신학기 상황을 대비한 학교 방학 스킴을 정부에서 마련 중에 있고요. 아마 2월 말중에 학교에도 안내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매뉴얼들은 어느 정도 잘 인지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혹시 뭐 조금이라도 수정된 부분들은 그때그때 또 잘 전달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엽 부지부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매뉴얼 부분들이 이제 작년 한 해를 거치면서 네. 좀 더 세밀해지고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부분들을 많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많은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친절하게 자세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두꺼워지고요. 그 매뉴얼에 또 사로잡혀서 현장에서 이렇게 융통성을 조금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뉴얼에 못지않게 그런 매뉴얼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교육청 차원에서의 콜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실시간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네. 대표적으로 또 매뉴얼에서 약간 이게 시설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단 화장실이나 이런 공간들 자체가 밀집도가 있는데 거기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들이 학교에 노후화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한 여름철에 4층에서 에어컨을 창문을 열어놓은 채 틀어놓으면 거의 냉방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매뉴얼에는 항상 이렇게 열어놓고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 매뉴얼이 실질적인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학하기 전에 한 번 정도로 각 학교의 시설 점검들이 이렇게 매뉴얼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이 과연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 시설.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매뉴얼의 어떤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 점검을 네. 한 번씩 했으면 좋겠고 바로 이런 매뉴얼들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채널들이 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크게 느낀 빈자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학교의 중요성, 우리가 학교가 왜 중요하고 학교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김경희 먼저 지부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다시 들여다보고 학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다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학교가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었구나. 학교에서 외로운 아이들을 알아봐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사가 또 있고 사회생활의 규칙을 배우고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또래들이 있었고 공교육의 한계 속에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유일한 버팀목이 된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방역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체계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학부모로서 좀 답답한 것은 학교 자체 안에 극별, 지역별 상황에 맞는 소통들을 이루어낸다면 학부모들도 책임지고 그 방역에서 최선의 것들을 같이 학교와 같이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안정판으로 이루어야 하는 대개혁이라든가 여기서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상생활의 사회적 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개혁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성동 교사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작년에 저희 반 아이들에게 학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졸업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이제 그 1년을 돌아보는 좀 이야기도 좀 나누고 설문조사도 조금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한 80% 정도의 아이들이 가장 학교에서 즐거웠던 행복했던 순간들을 꼽으라고 하니까 이게 일관적으로 정말 나왔어요. 그냥 학교 오는 게 좋았다 이렇게 대답한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네. 단지 저희 반 교실에서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똑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이 마을 단위의 최소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부 이외에도 사회생활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하게 되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 온라인 수업이 너무 많이 지속이 되면서 아이들 간의 이런 심리적인 피로감도 굉장히 좀 커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왔을 때 그 밝은 표정들, 즐거운 표정들, 그냥 떨어져 있어도 친구 얼굴 보는 거, 컴퓨터 모니터나 핸드폰 화면이 아니라 같이 함께 있는 거, 이런 좀 소중함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작년에 좀 큰 변화들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선생님이라는 교사라는 직업이 좀 금방 미래의 교육 뭐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작년을 겪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못 들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아이들 1인당 교사 학생 수가 좀 줄어들고 아이들과 좀 더 밀접한 이런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그리고 학부모와의 관계를 만들어서 정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되지만 조금 더 관계는 밀접해졌으면 좋겠고 또 학생들 스스로도 학교 가는 게 행복해지는 그런 사실 소중한 기회가 사실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해서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방역 지침들이 조금씩 여기저기서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교내 거리두기라든지 또 현재도 잘 지키고 있겠지만 학생들이 이런 것들 잘 지키기 위한 데는 뭐가 필요한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김동혁 부지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등교 수업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방역 수칙에 대한 우려점들, 걱정들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고민 지점이 아이들이 하지 마라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거리 두어라, 붙어 있지 말아라, 일상이 부정과 금지의 언어로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함께 뛰어놀고 어떻게 하면 무엇을 더 해볼까? 어떤 상상을 펴볼까? 어떤 것을 더 배울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꿈과 끼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떨어져 있어라, 마스크 써라, 올무니까 나가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이 있어서 네. 저는 더 고민할 게 그 아이들에게 이제 하지 말라는 것 말만 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스스로 내가 지켜야 되겠어 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격려와 응원의 이런 방식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욱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재밌고 즐거워서 내가 이걸 위해서라도 내가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겠어 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학교 내에서의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좀 고민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들, 학생들이 학교 오고 싶은 공간, 학교에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즐겁다 보면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네. 방역을 어기는 일부 행동을 하지 마라. 금지의 말보다는 방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키는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네.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현장에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백성근 교사께서도 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학년 아이들이 오히려 훨씬 더 아까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뭐 고학년들도 좀 우려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긴 한데 1년을 보냈을 때 아이들이 마스크를 뭐 갑갑하다, 힘들다 이런 느낌으로 벗었던 거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거의 아니었을 때도 있긴 했겠지만 네. 물 마실 때랑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약간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더라도 마스크는 절대 안 벗더라고요. 사실 우리 어른들도 마스크 하루 종일 쓰고 있기가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그 가정에서라거나 또 자기들 스스로도 이런 경각심, 그러니까 최소한의 방역 보루가 마스크잖아요. 이런 마스크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계속 지켜주고 있는 건 되게 좋은데 이제 종례 후에 그리고 학교 올 때 이런 두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가고 나서 잠깐 이제 교실 정리하다가 창문 바라보면은 아이들이 운동장이 막 두세 명씩 막 붙어 있다거나 혹은 아침에 이제 등교할 때도 교문 올 때까지만 붙어 있다가 이제 그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자꾸 이런 방역이라거나 거리두기를 강조를 하니까 이제 고학년들이랑 좀 달라진 것들이 하나가 아이들과 이제 연락이라거나 소통들을 되게 많이 한다는 점인데 사진이 하나씩 막 와요. 갑자기 선생님 네. 얘네들 막 뭐 안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그 학교 끝나고 나서 이 종례 후라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학교를 나선 시간에 아이들이 저희 학교 쪽만 아니더라도 그냥 동네에서 아이들 놀고 있는 거 보면은 네. 또 이제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붙어 있는 경우들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좀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런 거리두기라는 이런 부분도 교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도 좀 할 수 있는 공간. 사실 교육만의 학교 안에서 이렇게 학교 밖에서 잘 지켜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그 아이들에 대한 좀 동네 단위에서 이제 어른들이라거나 그냥 사실 요즘에 이런 막 아이들한테 지나가는데 좀 떨어져 있어라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되게 좀 조심스러운 좀 세상이긴 한데 네.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학교 내와 밖을 구분하기보다는 이게 생활 전반이 돼야 하는데 이제 학교 안에서만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 밖에서는 또 일부 붙어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학교 안에 네. 방역 부분에 있어서 나온 말 중에 이제 등교가 시작하긴 하는데 우려되는 게 아이들이 이미 일상에서 등교하지 않는 학교를 굳이 날마다 가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네. 안에서 우려되는 게 학교에 갔는데 기대를 하고 친구를 보고 이런 건 좋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때문에 거리를 두고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진도를 나가야 되니 급급하게 수업만 받고 있는다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와서 지난번 3분의 1 등교라든가 이런 등교 안에서 아이들 그런 푸념이 나온 거예요. 가는 게 더 재미가 없어. 규제가 많아요. 아이들하고 놀 수도 없어요. 마스크만 쓰고 수업에 급급하고 아시다시피 수많은 평가들을 받아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아이들이 교육 의욕이 학습력이 증진할 수 있도록 정말 재미있는 쉬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방역을 지켜낼 수 서로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을 지켜내는 가운데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서 차별이나 혐오가 있어요. 너 거기 학원 갔었어? 아니면 너 때문이야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잖아요. 네. 무증상자도 많고 내가 감염 경로가 예전에 해외 유입이라든가 이렇게 뚜렷했지만 지금은 서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혐오 차별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등교 때 이제 우리 모두는 누구나 내가 남한테 옮길 수도 있고 네.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하니 서로가 이렇게 안전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혐오 차별을 떨쳐낼 수 있는 교육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되고 식당에 칸막이를 급식실에 칸막이를 봤어요. 저희 이렇게 투명 아크릴로 조금 그래도 좀 나은데
그림에 보여 있는 칸막이에서는 불투명 칸막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물론 사방으로 다 에워싸서 방역에 마스크를 또 벗고 공동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 그 공간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불투명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그 공간에서만 이렇게 홀로 네. 밥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외롭고 또 좀 쓸쓸하겠다라는 생각 좀 들어서 그런 좀 배려라든가 그 배려들이 또 세심히 받는 것은 인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방역 도우미처럼 급식 도우미들을 좀 많이 해서 구석에서 혼자 그 통해서 못 먹고 있는 아이들, 머뭇머뭇거리는 아이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뭐 조금 전환해서 학습의 뭐 어떤 문제들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디지털 교육 환경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선생님들도 물론 또 아이들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요. 문제는 이 학습 격차 또 불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이강수 국장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제 비대면 원격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습 격차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학습 격차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연구 뭐 하는 사람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차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학습 도구 보유 문제 또는 부모 학습 보조 여부 문제 또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어떤 소통의 한계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는 작년에 예기치 못한 원격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 또한 비대면 교육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일단 시간이 부족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여건들이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 학습 격차와 교육 불평등이 시작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이제 학생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든지 또는 다자녀 이런 경우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거나 충분한 기구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많이 소외되고 격차 또한 심화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환경 측면에서도 이 디지털 교육 교육이 좀 환경이 잘 갖춰지지 않는 학교일수록 우리 교원들이 어떤 비대면 교육 활동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거기에 첫 번째 원인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격 수업의 어떤 기기나 인터넷 환경이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변화하다 보니까 갖춰질 수 없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었다. 거기서부터 이미 그 불평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자, 김경희 지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동의하고요. 온라인 수업의 한계는 아시다시피 실시간으로 교사하고 학생들에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교실 내에서 풍경하고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판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선생님한테 소통할 수 없는 거죠. 또 가정 내에서 아시다시피 그 교사 역할을 하는 보호자가 있냐 없냐, 누가 옆에서 돌보고 있느냐도 가장 큰 문제고, 뭐 스마트 기기 이 부분도 있고 사교육 진행의 임무도 현실적으로 무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력 격차는 예전에나 온라인 전이나 이전에나 있었던 것이고, 다만 중간계층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학교에 와서 나름대로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자극을 받아서 학습 동기가 더 부여되고 증진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마저 차단된 온라인 시대다 보니 더 극명하게 학습의 격차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업적인 사실 만족도나 또 동기부여에는 선생님, 또 친구 이런 친밀감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선생님들의 말씀도 좀 듣고 싶은데요. 우선 저는 이제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에 더해서 네. 일단 교육 과정 자체가 등교 수업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디지털 기기로 온라인 콘텐츠로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지나치게 양이 많고 네. 그리고 또 너무나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꼼꼼하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현장 교사들이 이것들을 융통성 있게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평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장기적으로 온라인 수업 상황 속에서의 교육 과정
위해서 좀 분량을 재구성하고요. 그리고 또 현장 교사들의 이런 전문성들을 좀 편성의 전문성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마련도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과정의 분량, 내용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백성동 교사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3월 달에 개학이 연기되면서부터 그날부터 바로 아이들과 전화를 하고 학부모님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이런 관계들을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많은 분들께서도 그렇게 좀 이제 소통을 많이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단순히 교사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을 작년 한 해 동안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례로 들더라도 이제 물론 가정 환경 때문에 뭐 디지털 기기라거나 또 다자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조금 이제 소외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 어떤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에게 디지털 기기를 쥐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많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학교에 오기 전부터 이제 요즘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 때부터 뭔가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나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보육하는 차원들에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한다거나 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뭐 보여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학교에 오기 전부터 이 스마트폰이라거나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은 그냥 게임과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용도이지 이거의 학습을 위한 용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인식을 가지고 이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정관념 자체를 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속에서 휴대폰이라거나 이런 인터넷을 활용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실제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일부 좀 성취가 빠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잠깐씩 빨리 끝내고 나면 뭐해 하고 물어보면은 잠깐 그 사이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솔직히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게임을 한다거나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경우들도 좀 많은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디지털 교육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소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부작용들도 조금 있긴 한데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선생님에게 이제 연락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뭐 전화라거나 카톡 이런 문자 다양한 이제 루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소통을 이제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또 반대로 부작용은 뭐냐면은 이제 수업 시간이라거나 아예 일과 시간 이외에도 이제 밤 늦게라거나 혹은 너무 아침 일찍이라거나 이럴 때 이제 연락들에 대해서 좀 이제 아무래도 좀 피로감이 좀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군요. 네. 예, 소통 문제에선 저희 교사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어떤 소통의 플랫폼들을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2020년도는 그런 플랫폼을 고민했다면 2021년도에는 어떤 주제로 소통을 할 것인가 이 소통의 내용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선생님은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교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 이렇게 갇혀있는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우울해지고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조회할 때 출석 체크를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네 하고 대답하는 대신 좋아하는 음식 저는 짜장면 이렇게 막 짬뽕 이런 식으로 응답하게 하고 이렇게 일문일답식 매일같이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출석 체크하면서 친구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해 나가고 또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뭐 오늘의 가장 투표를 많이 얻은 음식을 한 친구에게 뭐 쿠폰을 이렇게 학급비로 사서 선물로 준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좀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통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중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들을 또 이렇게 생각해내고 아이디어를 또 내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현장에 계시는데요.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얼마 전 어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기 동영상 플랫폼 시청이 늘었다라는 어떤 조사 결과도 있던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가 했을 때 주요 현안 중에 하나는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 해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격차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데, 자, 뭐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학습 결손 문제, 교육 격차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 토론회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수 국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뭐 교육 격차 해소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좀 난망하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저희 교육청도 올해 교육 격차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학생들의 기초 학력 보장하고 그다음에 학습 복지 통합 지원망을 구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동서부 양지원청에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배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기초학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진단, 컨설팅, 지원 활동들을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명예교사제 작년에도 운영했습니다만 이걸 확대해서 기초학력과 교과 학습 부진, 그다음에 또 다문화 중도 입국 학생 등에 대한 비대면 교육기관의 등교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 급에 따라서 이 교육 격차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저희는 이제 올해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주로 이제 문해력에 중점을 뒀다면 거기에 올해는 수해력과 그다음에 관계성을 좀 더 집중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제 초등 3, 6학년은 기초학력 책임지도,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은 국영수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기본학력 보장지도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습 복지 통합 지원망인데요. 이제 교육 격차라는 게 단순히 학습만 가지고 격차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아이들의 환경이라든가 심리 정서 이런 행동들 다양한 원인에서 이제 비롯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나 상담, 정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원들, 그것과 더불어서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망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해서 가능한 이제 이런 그 지원들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동혁 후지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가장 교육 격차를 심각하게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학생들마다 이 공부방이 있느냐 문제, 그리고 이제 얼마나 내가 학습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차이의 문제가 학습 격차를 좀 더 키우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선 이광수 교육국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이제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이제 당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뭐 PC방 업계가 거의 고사 직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이들 중에 공부방이 없는 친구들, 그리고 뭐 온라인 접속 환경이 열악한 경우는 시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이런 관계 당국이 PC방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PC방을 좀 학습에 맞게 세팅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저소득 아이들이라든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학생들이 PC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학습 보조 도움이라든가 교사로서 부족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PC방에서 이렇게 한 부분들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AI 같은 것들을 이런 계속 궁금증들이 있을 때 단순한 궁금증들은 AI를 통해서 답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하는 형태로 이 공간과 피드백의 격차를 줄이는 당장의 노력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은 아이디어를 또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뭐 현장 교육, 학교 교육이 일단은 우선돼야 하겠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온라인 수업, 동영상을 활용한 수업들은 이제 뭐 대안적인 하나의 수업 방식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자신감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의 질 좋은 컨텐츠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또 학부모들이 조금 불만족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백성동 교사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의 견해로는 컨텐츠를 만들고 뭔가 이거를 이제 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주요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컨텐츠 자체는요, 이 코로나 전에도 나와 있는 수업과 활용할 수 있는 또 우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들은 굉장히 또 많이 되어 있고 원한다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되어 있어요. 저도 실제로 작년에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초반에 한 1, 2주 정도는 뭔가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찍고 뭔가 좀 좋은 거를 찾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뭔가 그 소통의 방식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도 교사 그 선생님들도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인식을 좀 바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컨텐츠를 좋은 걸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좋은 컨텐츠는 선생님 바로 그 자체가 가장 좋은 저는 컨텐츠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와 함께 이 온라인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든 것보다는 이 아이와 온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 실제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그 온라인 뭐 화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써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물론 1년 만에 당장 좀 만들어내기는 힘들긴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런 그 어플들을 막 많이 이제 시도를 해보니까 네. 아직까지 보완할 점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일 좋은 게 그냥 전화로 1대1로 아이들과 전화하고 그냥 화상 전화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질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교사 한 명이라거나 이제 함께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결국에는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이제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많이 또 밀고 나가게 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비용을 저는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네. 부분을 이제 아이들과 교사들과의 관계를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고 굳이 가정에서 케어해주는 학부모님들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환경들 이런 거를 구축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컨텐츠만 보면은 아이들이 피로도가 훨씬 더 네. 많아집니다. 네, 뭐 현실적인 말씀이십니다. 교사가 컨텐츠다. 뭐 연결을 그만큼 더 교사와 많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오히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뭐 부모 입장, 엄마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늘 정말 안심이 되고 오히려 그 컨텐츠를 보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나은데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이제 컨텐츠의 문제는 이제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는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인데 어떻습니까? 김경희 지부장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코로나19를 1년 가까이 하면서 교육에서 정말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다 실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일방적인 지침이 나온다거나 여전히 질 좋은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무엇을 하기 위한 질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고 늘려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기 형성이 안 돼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뭐 질 좋은 콘텐츠 진도에 급급해서 배려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면 농어촌 아이들을 떠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 아이들이 수업에서 뭐 질 좋은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속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 시스템을 보면.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의 교육은 그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 중심적인 교육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필요성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능력을 특권화시키는 교육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이제 교사라는 어떤 책임감이 필요한가. 학습에 예전에는 지식을 전달하기 급급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와보니 교사는 돌봄도 필요한 학습의 안내자가 돼야 되고 아이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걸 어루만져주는 또 상담가가 돼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이 학교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 상황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부분. 그렇다고 하면 학급당 학생 수만 줄여서 해결되느냐. 농어촌이라든가 뭐 중앙초도 한 반에 한 명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학력 격차가 그렇다고 해서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이 수도 없이 말해왔던 개인형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조교사라든가 보조교재들, 지역에 맞는 아이들 특성에 맞는 교육들을 재구조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콘텐츠 지금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저번에 작년에 이제 원격 수업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설문한 게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선생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하셨는데 뭐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하시고 과제 중심, 컨텐츠 중심 이런 여러 가지 수업들을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학습 도움도가 가장 높았다라고 응답한 게 뭐였냐면 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가지고 수업한 거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콘텐츠가 아닌
그 말은 이 교사가 직접 제작했다는 것은 교사가 학생들은 눈높이에 맞춰서 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사고 작용을 할 거냐 그 도구로 저는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컨텐츠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교사 학생 간의 어떤 소통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까 백 선생님이 교사 자체가 컨텐츠라고 했던 말도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교사가 컨텐츠란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여기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수업 1시간을 오프라인 수업 1시간을 준비하는데 3-4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부분 등교 수업으로 하면 동시에 등교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똑같은 것을 온라인 수업으로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한데 아직까지 교사가 그런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동시에 교사는 도서 구입비가 없습니다. 교사 개인에게 컨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찾고 구입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교사 개인들에게 지급돼서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들을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발생에 따라서 정말 시시각각 바뀌어가는 지침에 쫓아가기 급급했던 한 해다 보니 뭐 컨텐츠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학교도 가지 못하는데 학교에 가면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평가는 해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지난해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를 보내고 나서 특히 엄마들은 또 엄마들대로 수행평가다 하면 바짝 또 긴장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 수행평가에 대한 계획도 좀 이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 수행평가는 교사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배움과 성장을 주체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해 나갔는지를 관찰하고 그 과정을 적으면서 장점과 단점을 피드백해 주는 것이 수행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든지 오프라인 수업이든지 교사가 학생들이 직접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관찰한 것만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도 교사가 직접 학생들을 관찰한 내용들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그 온라인 수업 당시에 이제 교사가 직접 관찰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제 그것을 재구조화하고 그 다시 발표하는 것들을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우려하는 것들은 혹시라도 이제 누가 대신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뭐 실험 같은 거 뭐 어떤 것을 관찰하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데 반려동물과 함께한 것들을 기록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글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저희 교사들 내에서도 등교 수업 외에 비등교 수업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좀 찾고요. 공유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조금 광주시와 이렇게 맺어서 마을 자체가 그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처럼 재구조화 좀 해서 네. 학생들이 꼭 굳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마을의 이곳 저곳에서 조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학습 내용들을 직접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결과물들을 학교에서 발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좀 마련하는 것들이 장차 수행평가 부분들이 이제 나가야 될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광수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중복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일단 어떻든 평가는 누구나 다 이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공정한 네.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일단 집필평가는 반드시 등교했을 때 실시하는 걸로 원칙을 정했고요. 이제 수행평가는 어떻든 학생이 직접 수행한 것만 대신 그 영역이나 횟수 등은 학교와 교육청이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원칙들을 정한 것 같고요.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뭐 할 수 없는 그런 과목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럴 때 역시 등교를 해서 발표를 통해서 이 교사가 직접 확인한 것만 이렇게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든 코로나 상황에서 교사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또 평가까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담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원격 수업할 때 아까 이제 동영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그 대상의 범위를 정교과로 확대를 해서 어떻든 이 동영상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길을 좀 열어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3까지는 이제 온라인 형성 평가라 해가지고 우리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도 거기서 형성 평가를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항들을 좀 개발하고 그것들을 교사한테 제공을 해서 어쨌든 선생님들의 평가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뭐 이런 또 정책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는데요. 그 단계별로 또는 초중고 학교 급별로 평가라든가 기록 이런 기준들을 좀 설정을 해서 학교가 예측 가능한 평가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장님이 이제 지필평가의 공정성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로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교사님도 부담이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 안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옆에 주변에 우리 일명 엄마들 옆에 엄마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학교별 차이, 선생님의 차이 그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지필평가가 이게 무엇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동일한 수업이라든가 진도를 같이 받고 있지 못하는데 배움에 더딘 아이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자의 유무, 스마트폰의 기계 성능에 따라 이 받는 것들이 다를 건데 지필평가나 수행평가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이게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여전히 올해도 그렇게 발표하는 방침을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아이들마다 배움이 느린 아이도 있고 아이들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지필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더디다면 그 아이들이 재평가라기보다는 재확인할 수 있는 재시험도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인지할 때까지 그런 여유 있는 편성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수행평가도 본인의 능력, 학부모가 보호자가 케어하는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협동할 수 있는 수행평가들로 전환할 수는 없는가 이런 바람들을 학부모로서 해보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 평가의 부분도 개선할 부분들이 분명 이제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또 이런 것들이 잘 반영돼서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속에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과 돌봄에 대한 또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지금 돌봄 공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우리가 작년 이제 돌봄 현황을 좀 보면은요. 어떻든 이제 코로나 이후에 3월부터 쭉 돌봄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감염병 확산 여부에 따라서 이 돌봄 수요도 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어려운 점들은 이제 보통 실당 한 20명씩 이렇게 돌봄 학생들을 우리가 케어를 했는데 그 돌봄 교실 안에서도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20명이 아니라 10명으로 줄여서 하다 보니 이 교실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또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이 선생님들이 뭐 방학도 없이 계속해서 돌봄을 하다 보니 그 피로 누적을 호소하는 이런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여전히 돌봄 확대, 또 운영 시간 확대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올해도 작년처럼 어떻든 이 돌봄, 긴급 돌봄을 위해서 명예교사들을 좀 더 확보해서 학교에서 안전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경희 지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는 교육청이 기초 마을 단위로 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잘 꾸려져 오고 있습니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학생 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든가 사회 전반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교 외에 다른 기관이 비상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는 것처럼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공공기관, 도서관, 심지어 그 복지센터에 그 비어있는 공간마저도 지역 주민센터에 비어있는 공간마저도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지자체 단체단들이 뭐 소독용 마스크라든가 컴퓨터가 없으면 돈을 댈게 이게 아니라 이 공간들을 주어서 마을 교육 공동체 인력들이 있으니까 촘촘히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비상 체계를 인정하고 유연하게 작동시켜내는 것들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교사 입장에서도 긴급 뭐 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유연하게 뭐 진행이 잘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학교 안에서는 이제 긴급 돌봄을 통해서 이제 가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취약한 아이들이 학교에 올 수 있게 이렇게 권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방역에 대한 뭔가 이제 두려움이라거나 이제 앞에서 국장님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학교에 긴급 돌봄으로 나오는 학생들의 수가 굉장히 편차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앞에서 또 이제 언급하셨던 것처럼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골고루 아이들이 이제 소규모 단위로 좀 분산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가정에서만 모든 이런 뭐 원격에 대한 준비라거나 이런 그 다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춰주기에는 되게 아직 부족한 것들이 또 사실이거든요. 네네. 방금 우리 지부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돌봄에 대한 인식들이 좀 저는 바꿔져야 한다. 우리 학교 외에 학교의 돌봄교실 외에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뭐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또 다 함께 돌봄센터도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만이 안전한 것처럼 사실 지역 아동센터도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또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간은 없는데 자꾸 학교가 이 돌봄을 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이나 바람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어떻든 여건이 뭐 충분치 않는데 자꾸 요구만 해도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어떻든 그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 함께 돌봄센터 또는 지역 마을과 그 마을의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좀 지역사회 전체가 돌봄을 좀 고민하는 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2020년 한 해 그 실습 위주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 이제 입시가 아닌 취업을 목표로 열심히 또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등교를 못해서 실습을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 이 특성화고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먼저 이강수 국장께서 지금 특성화고 현황부터 좀 살펴주시죠. 현재 광주에 한 10곳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요. 방금 사회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저희가 이제 1학기 등교 수업 기준을 가지고 학년별 이수 시간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1학년이 51%, 2학년이 54%, 3학년은 무려 71%가 대면 실습 수업 시간 확보가 부족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특성화고가 산업 분야의 직무 중심으로 이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특성상 이 아이들이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 걸로 인해서 아이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취업 역량 제고 또는 이제 자격증 취득 등 진로를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 원격 수업을 할 때는 기간 집중 이수제, 이것은 일정 기간 어떤 과목들을 집중해서 이수할 수 있는 그래서 견문 교과는 이론 중심으로 일단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면 수업할 때 집중해서 실습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기간 집중 이수제를 좀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특성화고도 학과별로 굉장히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성에 맞게 좀 다양한 컨텐츠들을 개발해서 이 원격 수업하는 플랫폼들을 좀 지원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교사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직무 연수들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동혁 부지부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19 세대라는 말들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계 고교 선생님들, 이렇게 특성화 고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학생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들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들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려웠으니까 뭐 이런 실력이 없을 것이다. 혹시라도 뭐 덜 배우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낙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작년에 돌발 상황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이론 수업과 그다음에 실습 수업을 안배를 잘해서 등교 수업 때 실습 수업을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들을 정확하게 했고요. 또 다양한 선생님들의 개별 지도 속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졸업한 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사회적으로 어려웠으니까 제대로 못 배웠지 네. 이런 시각들을 갖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나 취업 진로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서 학생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작년 한 해 어려웠다고 하지만 또 학생들이 정말 잘했다 이런 응원의 말들을 좀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 그들의 고민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와 이렇게 진학 부분에서 이제 취업을 선택한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보하는 거에 또 선행돼야 될 부분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기 문제가 일반 학교 학생들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면 CAD나 그래픽을 요하는 보통 컴퓨터에 깔려 있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요하는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과에 맞게 좀 배려받는 그런 챙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학교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밖에서 보충하는 차원에서 사실 사교육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사실 지금 역전이 돼서 사교육에 온전히 의존을 해버리는 이제 상황이 또 코로나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코로나19에 따른 사교육 심화 현상이 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교육 비중의 증가 코로나19와도 물론 관련성이 있을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희 지부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 동안 개학이 4번이나 연기되고 또 온라인 수업으로 비대면으로 하고 겨우 수업 시수를 막 채워가고 있으면서 2학기 때 부랴부랴 또 제한적인 등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등교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게 일어났습니까? 7, 8번에 거치는 수행평가, 자필고사,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런 시험들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학습 격차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게 아이 옆에 누가 어느 부모가 어떻게 케어를 하고 있어?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어? 라는 격차에 관여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희 안에 그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유아 대상의 영어 학원, 사립초, 또 국제중, 영재학교, 자사고, 특목고, 스카이대학 이런 제도권의 트랙이 존재하고 있고 이 트랙은 아시다시피 경제력이라든가 학벌, 지역의 의존도가 높고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사교육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국민들이 또 목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특권 대물림 되는 교육 체계가 아니라 아이들의 개인의 맞춤형 교육이 좀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런 부분들을 좀 감소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백성동 교사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사교육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조금 들여다보면 또 학교랑 학원 자체가 약간 방역 지침이 약간 좀 다른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또 학원의 목적과 학교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지부장님께서 이제 제도권 트랙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교나 우리 이거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좀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개별 맞춤형 교육 이런 것도 물론 개별 맞춤형 교육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정말 이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학교와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단순히 그 공부를 잘해야만 조금 더 네가 행복할 수 있어. 공부를 잘하고 너가 더 나은 학업을 성취해야만이 너가 더 나은 뭐 직장, 더 뭐 안정된 뭐 수입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런 그 교육이라거나 사회에 대한 전반적으로 많은 인식들이 함께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이 더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과 학교에서도 이런 그 코로나19랑 관련해서도 같이 이런 지침들이랑도 함께 통일을 어느 정도는 약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추가로 좀 우려되는 사항도 좀 이야기 드려봅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295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2020년은 예년보다 전반적으로 이제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문제는 사이버 폭력이 전년 대비 3.4%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자, 이 사이버 폭력 문제 참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뭐 교사도 그렇지만 부모님도 그렇고요. 이광수 국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일단 방금 말씀하신 그 통계 관련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통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할 때는 우리 피해 유형별로 신체 폭력, 언어 폭력 또는 사이버 폭력 이렇게 유형별로 그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2019년에 비해서 작년에 학교 폭력 비율이 1.6에서 0.9% 전체적으로 폭력이 감소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피해 유형 중 사이버 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마찬가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비율은 증가를 했지만 실제 그러면 사이버 폭력이 몇 건이 발생했냐 발생 건수로 놓고 보면 258건에서 158건으로 또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폭력이 비율로 놓고 보면 증가는 했지만 실제 발생한 건수로는 또 감소한 측면이 있다.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에 의해서 사이버 폭력이 끊임없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뭐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이제 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비대면 원격 수업이 늘고 이제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와 이렇게 접촉할 이 경우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데 이제 주로 SNS 상에서 언어 폭력을 한다든지 뭐 모함을 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또 요즘 원격 수업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화상 이런 사진들을 몰래 찍어서 뭐 공유를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든 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이버 범죄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예방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일단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윤리 교육들을 좀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행복한 원격 수업 우리 함께 만들어요라는 이제 원격 수업 캠페인을 통해서 이 사이버 이제 예절 교육 등을 저희들이 홍보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는 국가 수준 이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것들이 올해는 이제 모든 학교에서 학대 운영해서 이게 이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예방 교육이 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상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이런 사이버 폭력들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어깨동무 활동이라 해가지고 아이들이 공감 또는 의사소통, 감정 조절, 자기 존중감 이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어깨동무 활동들 프로그램들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거의 마무리 시간이 돼서요. 뭐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 물론 이전부터 학교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미래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혁 부지부장께서 미래 학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레타 툰베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레타 툰베리는 지금 당장 이곳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지구를 망치는 일들을 이제 멈추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그 대표적인 주범 산업인 그 비행기 산업에 저항하는 의미로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 그리고 패스트 패션, 바다를 플라스틱으로 오염시키는 이 패스트 패션에 저항하는 의미로 옷을 사지 않겠다, 새 옷을 사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며 소통하고 또 그 대안을 창의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2, 제3의 그레타 툰베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덧붙여서 얼마 전에 그 언론에서 나온 대전 여고 5명의 학생들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말 필수 노동자분들, 특히나 택배 노동자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분들, 그리고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분들에게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교육들을 우리가 더욱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강수 국장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미래 교육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 말씀해 주시죠.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원격 수업 관련해서 이제 그 설문조사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교사가 직접 만든 컨텐츠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학생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활동 중심 수업이 좀 효과적이다. 이런 의견을 줬고요. 교사들은 반면에 원격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의 역할을 학생들을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거다. 그리고 학생과 상호작용을 통한 피드백 제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언뜻 보면 학생들은 참여나 토론 수업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교사들은 또 학생들은 학습에 참여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학생이나 교사나 모두 서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것에는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될 거고 또 이거에 대비한 또 일상적인 우리가 이제 학교 본래의 모습으로 뭐 또 돌아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학생과 교사 간 소통을 통해서 서로 작용하는, 상호작용하는 이런 수업, 이런 학교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나 이런 역량들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덧붙여서 김경희 지부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미래 교육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의 질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뭐 경쟁 시스템의 존재가 문제가 됩니다. 저희도 매번 요구하는 거지만 상대 평가를 절대 평가로 전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학교 끝나면 야간 자율학습하고 학원 가고 독서실 가고 결코 행복하지 않는 현재 학생들입니다. 저희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배운 것을 삶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교육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연결하는 구조가 학교입니다. 그래서 바람이기는 교육에서만큼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단 한 명이라도 열애되지 않게 관심과 좀 주의를 가지고 보호자의 경제 수준에 따라 불평등한 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백성동 교사께서는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나온 얘기지만은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는 교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의미가 크게 없어질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는 그러니까 이제 교육 자체도 이제 뭐 경쟁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더 벗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아이들의 자신의 삶과 직접 관련된 주제를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주제를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훨씬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더 최소화되고 또 이제
단위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정말 단순히 우리가 그 영어 단어라거나 뭐 수학 문제 몇 개 더 푼다고 해서 아이들의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이런 그 교육 과정들을 더 꾸려 나가고 또 이제 교실을 벗어나서도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미 이 온라인 상황 자체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어디론가 또 이제 다른 간접 체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또 학생들이 많은 이제 그 갈수록 정보기기의 발전이 빨라지고 있잖아요. 이 발전에 같이 함께 발맞춰서 나갈 수 있게끔 다양한 좀 교육의 방법이라거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학생들한테 맞춤형으로 좀 다가갈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와 이제 가장 대전제돼야 될 거는 아무래도 이 교육에서 나오게 되는 이제 사회에서의 경쟁 시스템 그리고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삶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뭐 코로나 상황의 교육 분야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학생도 있고 뭐 학부모도 있고 선생님으로 또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끝으로 당부 말씀과 함께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혁 부지부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코로나19를 초래한 기성세대로서 이 소풍과 축제, 졸업식, 입학식 등 소중한 이벤트를 갖지 못하게 만든 것 같아서 학생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학생들, 대표들도 나와서 그들의 말을 존중하는 사회가 더욱더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강수 국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어떻든 우리 지난 한 해 뭐 학교 구성원 모두 그다음에 또 우리 교육청 포함을 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맞이해서 나름 지혜들을 모아서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올해도 계속 될 텐데 서로 좀 생각은 다르지만 좋은 아이디어들 서로 나누고 소통하면서 이 위기들을 좀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방역 수칙,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이런 것들이 좀 일상화돼 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기본적인 예방 수칙들을 좀 잘 지키면서 또 어떤 건강하게 우리가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백성동 교사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되게 잃은 것들도 많지만은 오히려 지금 천천히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너무나 그 각자 간의 사회 속에서 달리고 있는 지점들이 너무 달랐는데 좀 앞에서 먼저 달리고 있던 사람들은 좀 뒤를 돌아보면서 밑에서 좀 처진 사람들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조금 너무 우리가 빨리빨리 좀 약간 빨리 발전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런 데 좀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좀 사회나 학교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 전처럼 아이들이 학교에 그냥 마스크 벗고 편하게 와가지고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좀 즐겁게 학교 생활을 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이 큽니다. 빨리 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네. 다음 마지막으로 김경희 지부장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아이들의 수많은 말 속에서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라는 들뜬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등교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 기대감이 무너지지 않게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 그리고 내 개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아이들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제가 학교를 왜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제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면 제 꿈이 이루어질 거요 라는 초등학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런 바람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일부 종교단체와 소규모 집단들을 통한 바이러스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 2월 의료인들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들에게 접종해 11월에는 집단 면역 체계를 이룰 수 있을 거라 발표했는데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다시 한번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안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봄,
우리 아이들이 밝은 미소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실천이 더더욱 절실해지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